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아이, 재밌는 영화라고. 한국 느와르의 대표작이죠. 홍콩에 무간도가 있다면 한국엔 신세계가 있습니다. 다들 여러 번 봤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짧게 설명하자면은 골드문이라는 회사가 나와요. 대기업 수준의 회사인데 이게 알고 보면 범죄 조직이라고. 석동출이 처음엔 작은 건달 조직의 두목이었어. 용역 깡패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 하면서 회사 규모를 키웠고 그 돈으로 다른 범죄 조직까지 흡수해가지고 경찰도 이제는 막 못 건드릴 정도로 덩어리를 키운 거야. 겉으로는 합법적인 척을 해. 이사회도 있는 탄탄한 회사 같은데 뒤로는 계속 범죄를 진행시켜 하고 정계와 경찰에도 영향력이 있는 기업형 깡패 조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선 어때요? 이 새끼들이 무슨 의리가 있겠어? 강 나오면 바로 제끼고 지가 짱 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주인공이 저기 이정재예요. 이자성으로 나오는데 골드문이라는 회사를 세우기 전 아주 밑바닥부터 이 정청이라는 화교 출신 건달을 따라다니면서 각종 더러운 일을 다 했어. 그리고 이 정청이가 골드문 3인자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자성도 꽤 끝발 좋은 건달로 성장한 거지. 근데 이 어느 날 골드문의 회장인 석동출이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회장이 사라졌으니까 골드문이 새 회장 뽑아야 하는데 이걸 이제 3인자 정청 그리고 정청에게 밀려 4인자가 된 이중구가 넘보고 있다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정청과 이중구의 대결 구도는 짜여진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누가 짠 시나리오냐? 여기 있잖아. 경찰청 수사기획과의 강 과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찰이 조폭기업 회장 선출에 개입할 수 있냐? 사실 정청 밑에 있는 이자성은 강 과장이 심어둔 스파이예요. 골드문이 정계의 연줄도 있고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사가 어려우니까 오래전부터 스파이를 심어서 정보를 모으고 있던 거지. 그 사이에서 이자성은 오래전부터 같이 지낸 정청과 정이 든 거야. 경찰이면서.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너무 신경 쓰여. 그리고 하기 싫은 일 자꾸 떠미는, 위험한 일을 자꾸 맡기는 강 과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고민이 많아요. 이런 내용인데 진짜 타짜급으로 재밌습니다. 난 이거 뭐 몇 번 봤는지도 모르겠어. 신세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사도 다 외워요. 그 정도로 이제 자주 보기 때문에 밈이나 짤도 많이 나온 영화죠.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 골드문의 지시로 이자성이 사람을 죽이는데 시신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바다에 버려요. 근데 시신이 떠오르지 않게 드럼통에 시신 넣고 시멘트 부어서 가라앉힌다고. 이러면 바다 밑까지 내려가 보지 않는 한 못 찾는 거지. 근데 이거는 영화적 연출입니다. 사실 콘크리트에 사람 묻어서 물에 던지는 거는 가장 들키기 쉬운 은닉 방법이에요. 사체는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로 팽창하잖아. 이게 콘크리트의 균열을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야. 최근에 태국에서도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시신을 유기할 때 콘크리트가 사용됐어요.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시신 부패가 빨리 진행됐고 바다에 버린 것도 아니야 이때는. 그래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주민신고로 발견이 됐어요. 범인들 금방 잡혔고 이제 재판 받겠지 뭐 이 새끼들. 이런 거 보면은 범죄자들은 지들 간에 존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했다고 생각하는데 막 수십 명씩 죽인 연쇄살인범 아닌 이상 대부분은 처음 겪는 상황들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조직형이면 대부분 돈으로 묶인 이해관계다 보니까 단속도 잘 안 돼. 자기들끼리의 비밀이 잘 새나간다고. 결국 지 살라고 다들 배신 때려요. 범인에게 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거의 잡힌다고 보면 되지. 근데 어째서 씨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까? 이것도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저지르지만 그 돈에 속아서 잡히는 거예요. 잘만 성공하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하는 건데 현대 수사가 이렇게 5대5 확률로 수사하는 그런 허접한 방식이 아니라고. 씨발 웬만해서 잡히니까 떼돈이 벌고 싶은 거면 차라리 코인을 하세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저지를 새끼는 무슨 말을 해도 저지릅니다.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애초에 잘만 하면이라는 이 생각이 존나 바보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범죄 사건 중에서도 존나 바보 등신 천치 개 비응신 같은 범죄자의 이야기를 알아볼 거예요. 한둘이 아닌데 진짜 이거 뭐 경계선인가 싶을 정도로 멍청한 짓거리를 했어요. 궁금하면 좆대꾸 해주시고. 두 개의 죄 2024년 최근입니다. 4월 16일
아침이었어요. 일본의 도츠기현 나스마치라는 강가에서 불에 탄 사체가 발견됐어. 남녀 2명이었고 사인은 질식사인데 여자만 두개골이 골절된 거야. 불에 태운 건 죽인 뒤 몸에 남았을지도 모르는 자기 흔적 같은 거. 범인 입장에서 정확히 뭐가 남았을지는 모르니까 막막하지만 그래도 태우기라도 해보면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뒤처리를 한 것 같아. 근데 사람이 그렇게 바로 안 탑니다. 시신 화장으로 생각해보면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때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요. 강가에서 1000도로 불을 낼 방법이 뭐가 있어. 제대로 안 타가지고 신원이 금방 밝혀졌는데 이 사람들이야 55살 남편 다카라지마 류타 1살 많은 다카라지마 사치코 부부야.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고 죽을 만한 이유는 뭐가 있냐 이걸 알아내는 게 용의자를 좀 좁혀내는 방법이 되겠지. 부부가 일단 식당 사장입니다. 따로 설명은 없어요. 찾아봐도 아내랑 공동 경영했을 것 같고요. 이 규모가 꽤 컸대요. 한 지역에만 14개의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집안 사업 같은 건 아니고 시작한 지도 몇 년 안 됐어. 단기간에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를 갖춘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는 식당 하나만 있어도 뭐 건물을 올리네 마네 뭐 이러잖아. 근데 이런 가게가 14개라니까? 지역에서도 꽤 알아주는 부자였겠지. 여기서 특이한 거는 가게 대부분이 또 다 노른자 땅에 밀집돼 있어요. 봐봐요. 저기 점 찍힌 게 가게 위치인데 좀 특이한 거는 한 군데에 너무 몰려 있지 않나요? 도쿄 우에노라는 지역입니다. 도쿄가 공항이 2개가 있어요. 하네다랑 나리타잖아. 수도에 있으니까 공항이 규모도 크지. 특히 도쿄가 해외여행으로 많이 선택하는 곳인데 그럼 보통은 나리타로 들어온단 말이야. 나리타에서 도쿄 시내로 가려면 공항 철도를 타야 됩니다. 이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 우에노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에노가 상권이 발달한 겁니다. 아메요코 시장이라고 일본에 지금 거의 안 남아있는 전통 재래시장도 있고 공원, 동물원 이런 것도 있어. 도쿄로 해외여행 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코스예요. 이런데 들리다 보면 뭐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일본은 100년, 200년 넘는 가게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개 망한 거 아니면은 먹고 살만 했을 때 꾸준히 한다고. 근데 여기는 못해도 평타 이상 치는 자리인데 더 팔 이유가 없잖아요? 뭐 영끌하면 가게 한두 개 정도 인수할 수 있겠지만 14곳은 너무 많아. 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냐? 코로나 때 과감한 투자를 한 거래. 그때 해외여행 막히면서 여기 상권이 우리나라의 이태원 마냥 죽어버린 거야. 점포들이 비싼 월세 감당을 못해가지고 샀을 때보다 좀 싸게라도 팔기 바빴는데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 점포를 늘려버린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게 이 피해자 부부입니다.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풀렸고 다시 사람들 우에노 찾아오니까 장사가 잘 됐어. 그래서 이 가게들이 모인 거리를 사장의 성을 따서 다카라지마 로드라고 불렀거든요. 부부가 매일 지점을 다 돌면서 관리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군데 해보고 잘 되는 가게만 남길 생각이었겠지. 누가 이렇게까지 한 군데에 몰빵하냐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14군데가 다 흑자네. 수익률도 괜찮은 거야. 역시 가게는 사장 손을 타야 됩니다. 음식 사업은 다른 판매업이랑 달라요. 잔손 가는 일 존나 많죠. 성실함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장사 좀 된다 싶으면 매니저 뽑아서 돌려놓고 놀러 다니는 사장들 많아. 이렇게 매일 출근하는 건 대단한 거야. 성실하면 좋은 사람들이겠지? 아니, 그건 또 아니래. 가게들을 매일 도는 것도 사실 점검이 아니었대요. 장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수금하러 나가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맨날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찾아갔을 때 가게에 손님이 3팀 이상 없거나 매출이 어제보다 떨어졌다. 바로 점장 알바생들 불러서 중국어, 한국어 써가며 개지랄을 했대. 여기가 중요해요. 중국어랑 한국어를 썼다는 거야. 직원을 뭐 여행 많이 오는 나라 사람들로 뽑았었겠죠. 음식 맛이나 위생에 관심도 없어. 해외 여행객을 단골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내일은 또 새로운 여행객이 온다고. 그냥 매니저 뽑아서 돌리고 놀러 다니는 새끼였는데 수금하러 매일 출근을 했을 뿐이에요. 주변에 다른 가게 새로 들어오면은 견제도 막 해. 괜히 찾아가가지고 뭐 음식이 짜니 국이 식었니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하니, 뭐 수저가 미끄럽니, 냄새가 나니, 우리 가게가 더 좋다, 이 지랄을 하고 다닌 거야. 다른 가게들 입간판 세워놓은 거 지 맘대로 치워. 지네 가게까지 넘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지역 상인회랑 싸움이 많았어요. 언제 한 번은 화해하려고 자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서 오히려 다른 사장 쥐업해가지고 소송도 당하고, 당연히 주변 평판 나빠지고 소송도 많이 걸려 있었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게 직원한테 지랄하면서 중국어 한국어 썼다고 했잖아. 사망한 부부가 둘 다 화교래. 그럼 중국어 쓰는 거 당연하고, 한국말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많이 가니까 단어 몇 개 정도는 알겠지. 찾아보니까 이 우에노라는 지역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림동이래. 상권의 70% 이상을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이 나쁜 주변 상인들이나 소송 문제도 같은 중국인들끼리의 원한 문제일 수도 있어. 잠깐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시신 발견 장소가 여기입니다. 강가 근처라고는 하는데 뭐 조금 더 떨어진 강이 보이는 정도 지점에 기슭? 이런 정도 느낌이긴 해요. 여기서 이제 시신을 불에 태웠는데 주변에 물들이 있으니까 습기도 있고 바로 안 탔을 것 같아. 자, 수사 하루 만에 누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시라야마 류켄이라고 25살짜리 남자인데요. 사건 현장과 차로 1시간 반 거리인 사이타마현 코시가야시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야. 왜 경찰서를 왔냐? 자백한대. 자기가 500만 엔 주면서 시신 훼손하라고 누군가를 시켰다는 거야. 이게 말이 조금 부족해요. 살인은 자기가 했는데 불에 태우는 것만 시켰다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잖아. 일단 히라야마 료켄의 자백대로 수사해가지고 사건 2주 만에 범인을 둘 더 잡았어요. 씨발 20살짜리 새끼들이야. 와카야마 키라토랑 다른 한 명이 강광기라고 한국 새끼입니다. 20살짜리 한국인 새끼가 대체 일본에서 살인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은데, 알아보자면 강광기 한국 국적인데요. 초중고 다 일본에서 나왔어요. 이러면 국적만 한국이지 생각하는 거는 뭐 일본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강광기야. 제일 한국인이라도 너무 한국적이죠. 부모가 일본에서 애를 낳아 키웠을 뿐인 것 같아. 이게 2019년 성인의 날에 학교 동창들이랑 찍은 건데 사진 한 장만 봐도 뻔하죠. 존나 깝치는 성격이라는 걸 단언할 수가 있어. 나는 사건 전에 무슨 방송에서 길거리 인터뷰 하다가 이 새끼가 우연히 출연한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단어 뭐냐고 물어보니까 돈, 여자, 술 이렇게 대답하거든. 키라토란 새끼는 친한 친구인가 봐. 인터뷰를 같이 했는데 얘도 뭐 얼굴, 돈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강광기 얘기부터 좀 더 해보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딱히 하는 거 없어요. 놀았대. 같은 학교 동창말들 들어보면은 강광기가 항상 건강하고 성격 밝고 리더십이 보이는 애였다는 거야. 인사도 잘하고 어른에게 예의 바랐고 체격도 큰 편이라 운동을 잘했대. 택시 타고 학교 다닐 때가 많고 친구들에게 돈도 잘 썼다는데 진학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한 걸 보면은 이 새끼 집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아빠 용돈 타 쓰면서 노는 거지. 애가 보면 얼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깝치는 성격 발휘해서 호스트도 해봤는데, 호스트라는 것도 이게 돈 벌려면 또 나름 성실해야 돼요. 어디 세상 병신 같은 일이라도 최소한의 성실함은 보여야 돈을 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성실함이 있겠어? 얼마 안 하다 그만뒀고 그 뒤로 사건 전까지 놀았어요. 또 다른 공범 20살 와카야마 키라토. 이 새끼는 아역 배우 출신이야. 이걸로 사건을 많이 알게 됐을 거예요, 최근에. 얘도 알려진 건 많이 없는데 15살인 2018년 출연이 마지막이고 2021년엔 소속사랑 계약이 해지된 상태더라고. 뭐 그만둔 거겠지. 얘가 가면라이더에 나오던 애래. 군사 칸베이라고 NHK에서 50부작으로 만든 대하 드라마에도 나온 적이 있어. 활동이 꽤 괜찮잖아 이러면은. 근데 왜 그만두는지는 몰라. 그러면 시신 훼손을 지시한 히라야마 료케는 20살짜리 이 애새끼들 강광기 키라토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 원래 전혀 몰랐는데 우연히 시부야 클럽에서 만났다는 거야. 그게 여기입니다. 주만지 33이라고 서로 이름도 모르고 닉네임으로 불렀대. 병신들. 일단 료케는 25살이에요. 살인을 청부한. 야가다 뛰지만 돈을 벌긴 벌잖아. 근데 이 나머지 두 새끼는 무직자란 말이야.
근데 여기 VIP로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썼다는 거야. 관광기랑 키라토가 500만 엔 받고 시신 불태우는 거 했다는 점에서 유흥비 마련하려고 이 짓을 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료켄도 왜 감당이 안 되는 클럽 VIP로 가서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새끼 알게 되면서 돈 줄 테니까 뭐 이랬겠지. 뭘 믿고 이런 걸 시켰나 싶은데 큰 돈 준다니까 뭐 20살짜리 애들 입장에선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럼 애초에 료켄은 뭐 때문에 이 사건을 계획했냐? 이게 중요하잖아. 다카라지마 부부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4월 16일 전날 밤 부부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난 게 확인됐어요. 36살 마에다 료라고 부동산 업자입니다. 다카라지마 부부랑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예요. 점포를 14개나 갖고 있으면은 뭐 그걸 사들이는 동안 부동산 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낼 수밖에 없어. 다카라지마 부부가 사업이 커지면 세금도 줄이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날 테니까 법인으로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임원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 역할이 가능한 믿을 만한 직원을 둬야 하는데 이 정도 규모 단계에서는 주로 가족을 많이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부부의 첫째 딸입니다. 다카라지마 프랜차이즈의 이사였고요. 첫째 딸이. 여기서 번 돈으로 딸이 개인 사업도 준비했는데 이 마에다 료가 이 딸의 개인 사업 점포를 알아봐 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4월 16일입니다. 밤에 어떤 집으로 이 부부를 데려갔어요. 여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대.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건데. 참고로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사 중이고요. 여기는 밝혀진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관광기 키라토도 비슷하게는 말을 해. 시신 훼손을 부탁받아 500만 엔과 범행했을 차를 받았는데 여기 휘발유가 들어있었다는 거지. 근데 얘네가 얼마 안 가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단 말이야. 살인 과정에도 좀 개입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 부부가 폭행당하고 목이 졸려 죽었어요. 여기서 아내만 두개골 골절이 됐습니다. 이게 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셋 다 부부랑 접점이 없어. 최소한 히라야마 료켄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마에다 료는 어떠냐? 이 새끼가 수상하니까 경찰이 조져봤어요. 말하더라고. 진범을 알고 있대.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잘 들어야 됨. 들어봐. 리슨! 이 사진을 보시면요. 오른쪽이 사망한 다카지마 류타로예요. 왼쪽은 누구냐? 32살 세키네 세이하라고 이 사건의 진범이에요. 둘이 어느 정도 친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 가게 하나를 맡은 점장 중 한 명이야 얘가. 그리고 다카라지마 류타로의 첫째 딸과 동거 중인 남자라는 거지. 여친 백으로 좀 점장이 된 건가 봐. 여기까진 좋은데 문제는 사망한 부부 중 아내인 사치코가 이 세키네 이세키를 개 싫어했다는 거야. 봐봐 팔뚝. 온몸에 막 이레즈미 박아놓고 좀 씨발 양아치스럽잖아 꼬라지가. 이런 새끼가 내 딸이랑 동거한다는데 어떤 부모가 좋아함. 일까지 존나 못해 그 와중에. 그래서 사치코가 세키네 가게를 갈 때마다 종업원들 앞에서 엄청 구박을 했다는 거지. 이러면은 얘는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이게 사츠코만 두개골 골절이 있던 이유 같은데 이 정도만 가지고 근데 살인을 할 수가 또 있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이게 동거녀인 다카지라마의 첫째 딸과의 관계죠. 이것도 이유가 다 밝혀진 건 아닌데 부부가 첫째 딸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대. 그러면서 맡기고 있던 가게 5군데 중 4개의 소유권도 회수한 거야. 세키네는 이게 불안했을 수가 있어. 여친이 자기 데리고 살면서 점장으로도 꽂아줬는데 정작 이 여친은 회사에서 역할이 줄고 있잖아. 재산도 환수당하는 걸 보면 이거 나중에 유산도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지. 여친의 수입이 주는 건 자기 재산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이 집은 아들이 없거든요. 사장 부부 죽으면은 첫째 딸에게 유산이 대부분 갈 거야. 그러니까 세키네 이세키는 사장 부부 죽여서 재산을 자기 여친에게 떨어지도록 하고 자기는 그 여친에게 기생하면 그 돈은 내 거나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부동산 업자인 마에다 료가 다카라지마 부부를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 어느 집으로 데려갔고 여기는 정황상 범죄 현장 같아요. 이 집에 누가 와 있었다고 했잖아. 그게 관광기랑 친구인 류타로 말고 얘까지 있던 거야. 사사키 히카루라고 합니다. 28인데 세키네 도와주려고 마에다 류가 미리 살인을 부탁했던 새끼지. 정리하자면
이게 사장 부부의 첫째 딸과 동거하는 세키네라는 새끼가 부동산업자인 마에다 료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해서 이 마에다 료가 사람들을 모아 저지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마에다 료가 진짜 직업으로 하는 청부업자에게 범행을 의뢰했었대요. 근데 주는 돈이 이 단가가 안 맞은 거야. 그래서 거절당하니까 사사키 히카루라는 새끼를 찾아간 거지. 사사키는 후쿠오카에서 작은 룸살롱 비슷하게 술집 하던 사장인데 망했어. 그래서 빚져가지고 도쿄로 돈 벌러 왔다가 마에다 류를 알게 됐고 청부살인을 부탁받자 맨 처음에 자수한 히라야마 류켄에게 다시 하청을 맡깁니다. 지가 해야 될 일을. 근데 이 히라야마 류켄이 클럽에서 강강기와 와카야마를 우연히 만나 좀 쓸만해 보였는지 범행에 끼워준 건데 이게 좀 보면은 씨발 무슨 물류산업 보는 것 같잖아요. 하청을 해가지고 굳이 6명이 지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야. 돈 준다니까 뭐 하게 된 건데 직접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먹고 나머지를 누구 줘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또 나눠서 일을 맡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범행에 성공해봤자 다들 남는 게 없어. 지금 일본 경찰은 세키네, 히라야마, 강광기, 와카야마, 마에다, 사사키 6명 전부 그 빈집에 모여서 다카라지마 부부를 살해한 것이라고 보고 체포해둔 상태입니다. 부부의 딸 세키네 동거녀 얘는 사건과 관련은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나중엔 또 모르겠지만 지금까진 그래. 경찰도 사실관계는 추측하는 단계지만 이 6명이 모여서 부부를 폭행해 죽였고 강광기와 키라토에게만 제일 어리니까 시신을 불태워 흔적을 없애라는 뒤처리만 따로 더 지시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얘들이 사람 다니는 길 근처에서 시신을 대충 태워가지고 금방 발견된 거야. 영화 같은 데서 본 대로 휘발유 뿌려서 불 붙이면 사체가 완전히 타서 재가 되는 줄 아나 봐. 그래서 다 타는 걸 끝까지 보지도 않고 불 붙임과 동시에 그냥 도망간 거지. 이런 식으로는 애초에 시신을 다 태울 수도 없겠지만 불에 타는 걸 확인도 잘 안 하고 간 게 사건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 짓거리하고 대체 얼마씩 벌은 거냐? 세키네가 처음 제시한 금액은 1,500만 엔이에요. 우리 돈으로 1억 5천. 너무 적어서 청부업자가 거절한 그 금액이야. 세키네가 이 돈을 사사키 히카루에게 줬어. 히카루는 여기서 100만 엔을 떼고 히라야마 료켄에게 1,400만 엔을 줍니다. 여기서 다시 히라야마 료켄은 900만 엔 지가 먹고 강광기와 키라토에게 500만 엔을 준 거예요. 그럼 강광기, 키라토는 마지막 반갈해서 250만 엔씩 받은 게 되겠지? 근데 얘네가 경찰서에서 한 말이 자기들 100만 엔, 150만 엔 밖에 못 받았대. 강광기가 씨발 그 와중에 더 가지려고 슈킹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정확한 자금 흐름은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강광기는 체포될 때 12만 엔, 키라토가 10,000엔 가지고 있었어요. 받자마자 옷 사쳐 입고 클럽 가서 양주 처먹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체포까지 2주 걸렸잖아. 기간이 짧아. 근데 돈이 없는 걸 보면 이 새끼들 얼마 못 받은 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그러면 마에다 료가 받은 돈만 확인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사키 히카루도 빚이 있어요. 근데 왜 100만 엔만 더 갖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만 갖고 또 하청을 했는지 이것도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생각들이 좀 깊지가 않아. 모자라 보이고 병신 같아 그냥. 애초에 세키네가 마에다랑 둘이 저질렀어도 될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굳이 6명으로 늘려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얻는 게 거의 없어 개인이. 공범 숫자도 많아지니까 서로 책임의식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새끼들 20살짜리 애들 뒤처리 대충 하니까 이거 안 잡히고 백임? 여기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뭐 아직 수사 중이고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국적의 강광기라는 새끼가 피의자고 중국계 이민자가 피해자로 연루돼 있으니까 어때요? 일본은요 이런 거 보도하기 너무 좋아. 이 새끼들 맨날 살인사건 일어나면 한국인, 중국인 의심하기 바쁘잖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인이 났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꽤 보도가 크게 나갔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있다 보니까 또 한국까지 관심도가 또 높아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나오는 대로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방송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자주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알아볼게요.